여러분, 프로그램 이름이 뭐지? 국물 없는 기자예요. 국물 없는 기자. 네. 네. 쓸데없이 이름들이 많습니다. 딴 유튜브들은 뭐 프로그램 이름이 따로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군소 시사 유튜브 이동형 TV는 좀 이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름이 이렇게 많아 뭐합니까? 코로나나 유포하면서.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예. 국물 없는 기자 외 실시간 댓글창에 군소방송 관계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와 있어요? 네. 진짜요? 그래요? 월은 많은 시청 부탁드린다고 왜 그걸 여기 와서 얘기해? 월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우리 저 이동형 TV 관계자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이동형 TV 가가지고는 나도 가끔씩 가서 글을 남기거든. 네. 반드시 후원금을 쏩니다. 아, 슈퍼 챗을 쏘는데 제가 6,969원, 네. 1,818원 네. 올렸다고 말이죠. 숫자가 아주 불경하기 짝이야. 그 6,969원이 뭐 어디서 땅에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거금이죠. 본인들도 말이죠. 좀 이렇게 나름대로 네. 후원금 좀 올리고 서로 오가는 정이 있어야지. 뭐야 이거. 여기 박영선 후보 나온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요. 이동현 TV에서. 이동형 TV에 박영선 후보가 나와요? 네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지금 여기서 팜플렛 돌리고 있네 지금. 남의 업장에서 이랬다는 겁니까 이거? 6,969원이나 쏘고 가세요. 6,969원이나 쏘고 가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좋겠네. 그 양반이 5.11은 유튜브 군소 채널에 다 나가시나? 예. 좀 넉넉하게 있을 것도 같은데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계의 소식들 또 비평할 거리들은 없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일 바쁜 날이에요. 왜냐면은 저널리즘 마감인데 네. 열심히 하여간 리틀 정주영님 18원. 아니 정주영 정도면은 18만 원을 써야지. 18만 리틀이잖아. 1,818원을 내야지. 리틀이잖아, 리틀. 리틀? 두 가지, 아니 네. 재벌가들은 리틀이고 나발이고 그래요? 정자 속에 있어도 떼돈을 갖고 있어요. 정자 속에 있어도. 야, 레드 회원님이 재벌이야. 어머. 세뱃돈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네. 레드현님. 사실 요거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 레드현님 만들어 주셨어요. 손수. 예, 그 지난번에 또 한번 오셔서 모닝빵하고 샌드위치를 갖다 주셔가지고 우리 대마시안 직원들 네네.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리틀 정주영. 네. 6,969원을 또 보내. 리틀 정주영 네. 나가. 네, 그래요. 그래도 농담입니다. 네, 6,969원과 1,818원 중에 하나 보내라 그러니까 1,818원을 주저없이 보내시더니 군소방송 관계자 아닐까? 불교 방송? 아니, 군소방송 관계자 아닐까? 그래요. 불교 방송에서 보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레드현님께도 제가 세배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저보다 한 살 많으세요. 네네. 자, 우리 YG 킴님 5,000원 이걸로 깎아 사드시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옆에 시간 있으신 분은 박시영 TV 지금 오늘 100회 특집 갔다 오시면은 엄청난 후원금들이 답지를 하고 있는 아, 그래요? 네. 그건 물량 공세하더라고요. 잠깐 보니까. 가만히 있자.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네. 뭐를요? 자, 어떻게 나를 한번 만들어 볼까? 김용민이가 후원 받을 건수가 없나? 일단 나를 만들어야 되면 내일이 김윤 PD의 재산날. 재산날로. 네. 아유 하데스님 아이고. 10만 원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 농담이야. 돈 그만 쏘시고 저희 방송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에 낙곰수 10년 되네요. 그런 거 하지 그렇게 않고 됐네요. 강경대 열사 30주기를 네네. 맞아서 저희가 특집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이었죠. 자, 그래 국물 없는 기자회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광고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맛의 고수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 제가 항상 간식으로 이걸 먹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커피와 함께 드시면요, 네. 이게 삶의 어떤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합니까? 커피와 마시면, 커피와 먹으면. 그렇습니다. 네네. 예. 자, 여러분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맛보면 헤어나오기 힘들 정도의 중독성 있는 최고의 맛입니다. 그동안 먹었던 고구마 스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맛의 고수 아시죠? 맛의 고수. 네네. 맛고 순대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역시 아주 너무 중독성이 맛있죠. 강합니다. 예. 맛의 고수가 만든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이 특별한 이유는 원재료에 있는데요. 맛의 고수는 국내 유통되는 고구마의 등급 순위 가운데 가장 크고 맛있는 최고 등급인 왕. 여기는 등급을 왕으로 하는군요. 왕. 예. 다행히 황제가 없네요. 네. 왕 등급의 호박 고구마를 원재료로 만듭니다. 둘째,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첨가 고구마 스틱인데 난 GMO. 네.
GMO가 안 들어간 해바라기 유와 그리고 유기농 설탕만을 사용합니다. 화학 첨가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발연점,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그 발연점이 높은 해바라기 유를 사용해서 고구마 스틱의 바삭함이 더욱 특별합니다. 그 맛이었구나. 뭔가 좀 맛이 다르다 했는데 역시 넌 GMO. 예, 해바라기 조작이 안 유를 됐던 거죠. 사용을 하셨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해썹 인증은 기본이고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압도적 최저가 역시 기본입니다. 현재 마세고스 호박 고구마 스틱의 인터넷 최저가는 한 봉당 요 2,500원. 2,500원. 아, 2,500원 정말 가격합니다. 아까 그 과자 사 먹으라고 5,000원 주신 분 있지 네. 않습니까? 아, 두 개나 사 먹었어요. 두 개를 사 먹었어요. 네. 아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두 개만 사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20봉은 두셔야 이게 금방 손이 가거든요. 예. 마세고스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 5봉은 11,500원. 좀 싸네요. 그렇죠. 사실은 한 봉당 가격이 2,500원이면은 5봉이면 12,500원. 12,500원인데 11,500원으로. 그리고 마세고스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 10봉은 25,000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1,6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마세고스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 20봉이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 5만 원이어야 하는데 39,000원. 만 원 이상이 할인되네요. 그렇죠. 20봉 세트가 가장 저렴합니다. 어차피 한번 맛을 보면요. 20봉 구매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5봉, 10봉 하지 말고 20봉으로 화끈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뭐 이렇게 잔잔하게 작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작업하거나 할 때 입이 좀 심심하거나 그럴 때는 이거만 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마세고스 고구마 스틱을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먹고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프리미엄 황금 호박 고구마 스틱. 마세고수의 순대를 맛보신 분들은 마세고수 하면은 이제 브랜드를 굉장히 신뢰하실 겁니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국장님, 네. 시작해 주시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네. 취임 이후에 첫 검찰 인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어제 났고 일요일에 관련 내용이 오늘 상당수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 아이템을 안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저는 오늘 이 검찰 인사를 보도하는 언론들 보도를 쭉 보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기성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균형감을 잃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검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보도가 사실상 사라진 것 같아요. 뭐 조중동이라든가 다른 언론들의 보도는 기대조차 안 했는데요. 저는 오늘 경향신문도 좀 기대를 안 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완전히 요단강 건너갔고 한겨레 보도가 지난주에 한겨레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들 성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성명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한겨레가 가져왔던 균형추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윤이가 리더십이 없어졌는데 왜 이성윤을 계속 쓰느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몇 개 기사가 실렸는데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사는 3면에 실린 기사인데 제목이 친정권 검사 돌려막기, 인사권 지고 검찰 통제 강한 의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기 몇 가지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 등 주요 사건 결재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지검 산하 중간 간부 및 편검사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한 탓에 이동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근데 왜 이동을 안 했느냐 이 얘기죠. 그리고 대전지검장 유임하지 않았습니까? 월성원전 1호기 사건 진두 시위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을 시켰어요. 근데 그 유임이 이성윤 지검장을 위한 구색 맞추기라는 시각도 있다. 이번 인사를 검찰 통제를 위한 인사권과 감찰권은 장관과 청와대가 틀어지고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찰 간부는 극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기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누구예요?
배모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 배지연 기자. 네.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오늘 한겨레의 이 검찰 관련 인사의 상당 부분을 배지연 기자가 썼거든요. 네. 저는 뭐 배지연 기자에 대해서 아는 건 없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제가 한겨레의 오늘 기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생각은 이제 한국 기성 언론에서 검찰에게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기사를 내보내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네. 그 생각이 먼저 들었고 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한겨레에게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배지연 기자 신참인 것 같네요. 2019년 4월 19일 배지연 학생이 한겨레 신문 경력 기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학교냐면은 윤세영 저널리즘 스쿨. 윤세영이 누군지 아시죠? SBS 명예회장 윤세영 저널리즘 스쿨을 나온 사람 같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는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성명 이후에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편집국장이 기자들하고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스킹 기능이 그 이전에 비해서 현재 약화됐거나 아니면 데스킹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일방향스러운 기사가 일단 나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걸로 돌아가면 그렇다면 한겨레에게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인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검찰개혁 방향에 반대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한겨레가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겨레 기사를 제가 쭉 읽어본 결과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번 검찰 인사안을 박범계 장관에게 가져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게 적절한 인사라고 본 건지 네.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인사 제청권을 제청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 검찰 출신의 어떤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검찰 출신 청와대 수석들이 들어가 있을 때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까지 부각이 되지 않았거든요. 언론들에 의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지도 않았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국 전 장관, 교수 출신이죠. 추미애 전 장관, 판사 출신이죠. 정치인이고. 박범계 전 장관, 또 판사 출신 정치인이고. 비검찰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서 계속 인사와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이 과대 노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한겨레는 윤석열 총장의 제시한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그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또 하나는 검찰 내부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번 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다른 언론들도 다 소개를 했고 한겨레도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럼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이 검찰개혁에 찬성을 한다고 한겨레는 판단을 하는 건지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이슈라든가 심지어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거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 체제 검찰에서는 전혀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한다거나 관련 검사를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없어요.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직 검사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기소된 한 명의 검사만 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윤 총장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단순히 친정권 검사의 돌려막기라든가 친정권과 반정권의 어떤 시각으로 나눌 수 없는 여러 가지로 짚어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거칠게 기사를 썼어요. 이거 왜 그럴까? 지난번에 성명서 사태 이후에 어떤 최소한의 내부 균형추가 무너진 게 아닌가 일정 부분 이렇게 가는 거는 상당히 곤란하다. 우려 섞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 배지연 기자가 도대체 그동안 어떤 기사를 썼는지도 봤지만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 말이죠. 편집국장은 조국 보도 참사 책임지고 사퇴하라 해서 7년차 이하의 기자 31명인가 41명인가 하여간 집단 성명을 냈어요.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배지연 기자가 이제 자기 이름을 올린 성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한겨레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광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에 따리 의전원을 2번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 한겨레는 침묵했다. 사모펀드는 없는 걸로 드러났죠. 나중에 조범동 판결을 통해서 사모펀드, 조국 사모펀드란 건 조국 펀드라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의전원 2번 낙제를 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는 건데 장학금을 받은 시기와 낙제한 시기가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기 때는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고 못해가지고 낙제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적어도 낙제했을 때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는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나중에 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을 다시 한번 보면은 현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가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을 복기해보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등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은 다른 언론에 견줘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취재해 보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보십시오. 김태우의 폭로는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우가 지금 처벌을 받고 있어요. 신재민 폭로 사건도 아무 일도 아닌 걸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 한겨레가 보도할 가치가 없어서 데스크가 보도할 가치가 없어서 뺀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직 논란과 의혹의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실체를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보도하자. 이런 입장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의혹 보도를 타 언론만큼 못했다고 지금 이 기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배지연 기자고. 그렇잖아요. 타사들이 손발이 묶인 한겨레 기자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한다. 내부에서는 한겨레가 신적폐 구태 언론이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 기관지라는 오명을 들었지만 이 정도로 참담한 일은 없었다. 이 성명에 배지연 기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나는 이 성명에서 가장 뜨악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에 저널리즘에도 글을 썼습니다만은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을 대변하기 위한 신문으로 한겨레가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장단은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50대 남성에 의한 50대 남성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 오면서 일각의 절독 요구에 흔들릴 정도로 독자층을 취약하게 만든 것은 국장과 국장단 자신이다. 아, 한겨레 절독하자, 한겨레 끊자, 굿바이 하자. 이런 사람들이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이라는 거예요. 독자층 중에 50대 남성들이 많았던 모양이지. 이 사람들 한꺼번에 한 큐에 그냥 적폐로 몰아버렸네? 이게 젊은 기자들이 답답해서 뭐 여러 가지로 우려가 돼서 또 상층부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회사 내부의 어떤 문제들 또 지향하는 것의 문제들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데스크들이 다 무슨 기득권 세력이고 사고가 낡았고 그렇게 해서 그 편집 방향을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끊을 건 끊고 완급을 조절하고 장단 조절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성명서를 낸 기자 중에 배지영 기자가 있었고 그 배지영 기자가 아주 좋은 세상 만났네. 얼마 전에 또 집단으로 성명을 낸 뒤에는 한겨레가 아주 그냥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기자들이 젊은 기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가서 막 벽보 붙이고 그러면은 편집권이 흔들려요. 이렇게. 그리고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하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좀 됐습니다만 한 서너 달 됐나? 한겨레에서 꽤 잘 나가는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만둔 분인데 한겨레에 대해서는 정말 언급하고 싶지가 않다. 그쪽 방향으로는 요즘엔 소변도 잘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질려서 나오신 분이에요. 김보엽 기자 아닙니다. 김보엽 기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참 큰일 났다. 이게 후배 권력이라는 표현을 강진구 기자가 썼지 않습니까? 후배 권력의 어떤 이런 힘이 결국에는 한겨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겨레 내부에 그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럼 도대체 검찰 개혁이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검찰을 출입하거나 혹은 나름 검찰 개혁이라는 아젠다에 찬성하고 있는 젊은 기자들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검찰을 살아있는 어떤 권력, 그 정치 권력을 수사하는 주체로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이고 과거에 남용했던 권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러니까 검찰 비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여전히 막강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 개혁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정치 권력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런 속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그럼 또 정치 권력이 오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언론 보도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 나름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성 언론 중에서 한겨레가 그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왔다 갔다 좀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오늘 기사는 완전히 스탠스가 한쪽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여러 뭐 성명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도들 쭉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이쪽 진영,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은 비판하지 않느냐, 뭐 그런 공정의 차원을 좀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면서 기자들도 다 기사에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요구를 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성윤을 날려라. 그리고 수사팀의 수사를 보존하라. 네. 그리고 대검 간부를 추미애 장관 쪽에서 했던 간부를 날려라 이거였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한동훈. 네, 한동훈 아직 뭐 4개가 있죠. 야,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 지금. 근데 그냥 놓고 봐서 그냥 뭐 검찰총장이랑 법무부 장관 중간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4가지 요구안 중에 박범계 장관이 2개를 안 들어줬고 2개를 들어줬어요. 네. 이성윤 유임 그리고 한동훈 복귀 이건 안 들어줬죠. 대신 심재철 검찰국장이 다른 데로 갔고 그리고 수사팀 유임 이거 2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 2가지를 들어주고 2가지를 안 들어줬는데 오늘 박범계 장관이 출근하면서 아니, 그거는 윤석열 장관의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도 좀 봐달라라고 당연하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또 어느 정도는 그냥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모든 언론들이 이게 윤석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기사를 써놨단 말이에요. 지독스러운 검찰 편향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 저 김민 브리핑에서 장용진 아주경제 논설위원하고 얘기한 건데 핵심은 따로 있어요. 그 정말 죽이고 싶은 심재철이를 서울 남부지검장이 임명했다는 거. 언론들이 그래서 아니 남부지검이 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서 네. 사실상의 이청이다 이런 해석을 붙였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금융 수사를 거기서 전담하지 않습니까? 국회를 커버하거든요. 그 금융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면은 지금 윤석열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의견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나에게 비수를 들이댄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빅엿을 먹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건 윤석열의 생각일 뿐이지. 왜 그 윤석열을 대변하냐고 기자들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2사람의 의견 갈등이 있으면 일단 법률에 좀 근거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하는 게 맞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근데 마치 이제 윤석열의 얘기를 안 들어줬다라는 이유로 오늘 언론 보도도 쭉 보니까 마치 이제 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기사를 또 써놨던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소 중간에 있는 게 지금 중립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총장 측 얘기를 들어주는 게 중립이라고 서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 상황이 지금 말하는 공정이랑 중립에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그래 다시 저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언론사들은 완전히 포기를 했고 그나마 부족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겨레가 그 균형감을 잡으려는 노력을 저는 현장 기자하고 데스크들 사이에서 이게 그나마 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질적인 한겨레 사장 선임 절차와 유관돼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저널리즘에 칼럼을 썼습니다만은 한겨레 사장은 한겨레 임직원들이 뽑습니다. 네, 그렇죠. 국민주 신문이라면 최소한 주주들이 뽑아야 맞는데 또 임직원들이 뽑아요. 그래서 단수 추천하면 그냥 뭐 주주총회에서 추인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영진이 누구 눈치 보겠어요? 임직원 눈치만 본다고. 그래서 뭐 그냥 3년마다 한 번씩 한겨레 사장 선거가 있으면은 파벌들이 찢어져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장난이죠 거기. 그래서 도리어 한겨레 노조위원장조차도 길균형,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 양반조차도 우리가 매번 이래야 되는가 라면서 탄식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건 이겁니다. 주주, 심지어 독자까지 정기 구독하면은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장 선임권을 공유를 한다면은 그렇다면 주주하고 독자에게도 책임을 지고 임직원에게도 책임을 지는 사장이 나오면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파벌 싸움? 파벌 싸움이 가능할까? 근데 어느 조직이 이건 약간은 있습니다. 네. 아니 다 있죠. 그렇죠.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지금 한겨레의 문제가 뭡니까? 독자의 신뢰가 뭐든지 지지하는 독자도 있겠죠. 홍세화 독자라든지 뭐 강준만 독자는 지지하겠지만은 지금 한겨레를 이루고 있는 절대 다수의 독자층들은 한겨레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덤벼라 문바 파문 때 2,000부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작년 2019년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기자들의 단체 성명으로 선배 기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회사가 흔들릴까, 휘청휘청 흔들릴까, 이 염려를 한다고. 많은 독자층이 또 빠져나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고, 한겨레 기자 출신인 허재영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그 100만 뷰도 무너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 근데 10년 전에 거의 절반 수준이야. 페이지 뷰가. 페이지 뷰가. 그러면은 이건 진짜 한겨레가 온 오프라인 모두 지금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자기 소비자한테, 자기 단골들한테 이렇게 50대 기득권 남성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면 어느 누가 자기가 구독료를 내고 이런 모독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독자들을 붙잡고 싶다 그럴 때는 독자들에게 투표권을 나눠주는 방식. 뭐 물론 제 이야기가 실현될 가능성은 정말 1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거 말고는 지금 한겨레가 독자들에게 마음을 다시 얻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특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 이런저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상당수 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좀 반기를 전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어떤 인사에 대한 불만 같은 거를 언론들이 전할 때 과잉대표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대상인데, 제가 봤을 때 개혁 대상의 그런 목소리들,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를 그냥 반영을 시켜버리면은 어떤 결과를 흔히 말해서 어떤 개혁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직에 있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조직 출신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조직 출신이라든가 외부에서 그걸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개혁을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서 막 똘똘 뭉쳐서 반대해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줄 날줄 해가지고 고려해야 될 포인트가 많은데 굉장히 거칠게 기사를 쓰고 무지하게 단순하게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심지어 저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봤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나름 절충안을 이번에 내면서 저는 다른 인사들을 찾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희 추정이에요. 근데 없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 뭔가 그래도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갖고 여기서 지금 내부 문제를 진두지휘할 만한 그런 사람이 저는 찾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가 저는 이렇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 인사를 아까처럼 친정권 돌려막기로 검찰을 장악한다라고 과연 쓰는 게 균형감을 갖춘 어떤 기사일까? 네. 아, 이거는 좀 상당히 심각한 기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진이 임직원들 눈치를 보게 되고 정당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면은 이제는 한겨레는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한겨레 데스크들이 너무 무책임하다. 총대를 메고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직을 걸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 휘둘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뭐 한겨레까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대체 어느 매체를 믿어야 할지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저널리즘? 이 저널리즘. 격주간 신문에. 그건 아니고, 결국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국민TV 같은 대한 언론 운동에도 함께하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새로운 한겨레를 만들자, 새로운 뭔가를 만들자, 이러기에는 하나로 딱 뭉쳐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이 이제 시작해서 언제쯤 그런 다른 언론과 어깨를 겨룰 인프라와 맨파워와 또 매체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답이 보이잖아요. 그냥 우리 개별 시민들이 각자가 스피커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언론들을 선도해 나가는 거 말고는 딱히 답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언론이 좋은 보도한다고 해서 그래 너한테 희망을 걸게 이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독자들이, 시민들이 빅엿을 많이 먹어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기가 참 쉽지 않네요. 그래요. 이 형님은 이제 검찰은 잘하고 있는가 얘기하고 싶어하고, 나는 한겨레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지그재그로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멀미약을 지금 드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아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나도 몰라요. 뭔지. 예. 붓이 가는 대로 글을 쓴다고 하듯이 입 벌리는 대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둘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겨레 사태에 의해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 말씀해 주셨고,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는 오늘 파이낸셜 뉴스 관련된 말씀을 좀 경제신문. 네. 뭐냐면
이게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건데 파이낸셜 뉴스라는 언론사가 기자들한테 매일 아침에 이제 트래픽 리포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준대요, 기자들한테. 자기가 쓴 기사에 트래픽이 나옵니까? 아니면 꼭 자기가 쓴 기사의 트래픽은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전날 발생한 주요 이슈 그리고 그 이슈를 파이낸셜 뉴스는 어떻게 어떤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지 그리고 경쟁 매체는 또 어떤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지 이거를 비교하고 각각 트래픽이 얼마나 나왔나 이거를 이제 요약해서 보내주는 거죠. 이게 미디어오늘에 보도된 이 내용을 좀 예로 들어보면 이 현대차에서 여성 영업사원이 판명이 됐는데 이 소식을 파이낸셜 뉴스가 이제 트래픽 리포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해서 현대차 첫 여성 판매왕 나왔다 이렇게 평범한 제목을 붙였더니 15,000명이 받고 반면에 매일경제는 혼자서 4,940대 판매 최초 여성 판매왕 나왔다 뭐 이런 좀 디테일한 제목을 써서 18만 5천 명이 봤다 이런 식이에요. 참고하라 이건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내면서 이 기자들한테 이제 일종의 주석을 달아서 보냈는데 타사는 첫 여성 판매왕 탕생의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제목으로 독자들의 선택을 받음. 우리 기사의 경우 짧고 직관성이 높은 제목을 달았지만 감각적인 측면이 부족 이렇게 짧은 이제 평가를 덧붙여서 이제 보내줍니다 기자들한테. 네. 트래픽이라는 게 언론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이 기사를 봤느냐라는 뜻으로 좀 언론사에서는 주로 그렇죠. 활용이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지 뷰라고도 하고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클릭 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파이낸셜 뉴스는 회사 차원에서 기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이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날 우리가 어떤 기사를 썼는데 이 기사는 어떤 면이 좀 부족하고 취재원을 좀 더 늘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데, 다른 피드백은 다 빼놓고 너네 기사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를 타사와 비교해서 그거를 이제 매일 아침 기자들한테 리포트로 보낸다. 상당한 압박이죠. 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트래픽 하나만 가지고 기자들한테 피드백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놀랄 만한 뉴스는 아닌 게 이미 상당수의 언론이 그러고 있습니다. PV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죠. 기자들한테 공유를 하고 트래픽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알려주고, 심지어 SNS를 기반으로 탄생했다라는 어떤 매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사무실 중간에 이제 TV를 하나 딱 달아놓고 마치 이제 주식 그래프처럼 PV가 지금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딱 그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데도 있어요. 요새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이 트래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명한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20대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연예인 인스타 하나 뒤지면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작은 매체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이런 일종의 어뷰징, 트래픽을 의식하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언론의 현실인 거죠. 근데 이 트래픽에 이제 목을 매는 거는 뭐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인정할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 단가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이 클릭 수가 많을수록 온라인 광고의 단가가 높아지니까 그게 자기들의 이제 주 수입원인 거고, 반면에 독자들의 수는 줄고 있고 또 콘텐츠를 어떻게 보면 다른 데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PV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PV 하나를 뭐 잡으려고 광고를 모바일에 덕지덕지 붙이고 이게 눌러도 없어지지 않는 광고들이 나오고 막 뭐 아니 잘못 누르면은 거기 광고 봐야 됩니다. 남편이 밤을 왜 샜는지 광고 내용들이 있고 막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뭐 그 언론사들로서도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게 그냥 언론사가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게 수단이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이번 파이낸셜 뉴스의 그 트래픽 리포트도 그렇고 조선일보고 중앙일보고 동아일보고 그냥 다 트래픽 잡으려고 비정규직 고용해서 기사 쓰고 지금 맞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굉장히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트래픽 리포트를 자기 앞에 딱 들이밀면은 결국 제일 빠르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트래픽을 높여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빨리 트래픽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기사를 쓰는 것, 그리고 그렇죠. 기사마다 자극적인 제목을 다는 것, 이거 그렇지. 이외엔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별 이상한 기사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언론의 현실이고, 또 그래놓고 언론이 막 풍은 또 있는 대로 다 잡고 있는 것도 언론의 현실인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파이낸셜 뉴스 편집국장한테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파이낸셜 뉴스 편집국장의 이름이 김용민이에요. 아, 그래. 김용민 기자 있어요. 김용민 네. 기자가. 그래서 이 김용민 국장이 예. 뭐 우리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다 한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 그게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전혀 합리적인 설명이 설명이 돼요, 그게? 근데 실제로 수많은 한국 언론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자기 살 갉아먹기가 되는 거고 한국 언론이 정파적이라고 비판을 받지만 사실 저는 정파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언론이. 그런데 지금 한국 언론에 쏟아지는 비판은 돈 장사에 대한 경멸적 시선이 더 큰 측면이 있어요. 그쵸. 세월호 때부터 계속 이제 어뷰징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좀 얘기가 되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또 이제 조민 씨 보도까지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많이 논란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독자들이 점점 떠나게 되는 그리고 또 그 자리를 어떻게든 PV 하나라도 잡으려고 뭐 온갖 광고로 덕지덕지 칠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파이낸셜 뉴스의 트래핑 리포트 관련해서는 어쨌든 언론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냉성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앞으로 기자들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신문에 어떤 색깔이 있고 그 색깔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뭐 구독이든 시청이든 즐겨찾기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시청해서 그래서 결국 열심히 구독해서 그 언론사의 매체력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광고 경쟁력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거는 포털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다가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더 눈길을 끌 수 있는가 하는 기사 제목 장사로 해가지고 지금 언론사들이 연명하고 있어요. 파이낸셜 뉴스뿐입니까? 아니, 파이낸셜 뉴스가 어떤 신문입니까?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많이 혼동되실 텐데 그는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국의 네. 신문 아닙니까? 영국의. 예. 그거 아니고요. 전혀 관계없고 이거 누가 처음에 설립했는 줄 아세요? 파이낸셜 뉴스. 누군가요? 조이준. 아, 예, 조이준. 국민일보. 국민일보. 그야말로 스포츠 투데이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였는지 파이낸셜 뉴스에 말하자면은 참모 혹은 뭐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맴도는 단어가 따까리밖에 없습니까? 따까리 아닐 텐데. 뭐 부하? 신복. 신복은 아니고 하여간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일하던 사람한테 그냥 공짜로 넘겨줬어요. 진짜로? 채무를 다 인계받는 쪽.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얘기는 예전에 중앙일보가 이건희에게서 홍석현한테 통째로 넘어갔듯이 네. 뭐 하여간 이 파이낸셜 뉴스를 소유하면은 조이준 씨한테 불리한 일이 있었는지 여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니까 원래 국민일보,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본으로 시작한 국민일보를 이제 조용기 씨 아들인 이제 조이준 씨가 맡았고, 그래서 그 신문을 토대로 해서 스포츠 투데이와 파이낸셜 뉴스와 지금은 없어진 HBS, 현대방송, 여기 이름을 또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한국의 머독이 되려고 했었다고. 그러다가 하여튼 파이낸셜 뉴스를 그냥 통으로 전재호라는 사람한테 넘겼는데, 뭐 기독교적 색채도 없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볼 신문도 아니고 뭐 하여간 연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쭉 네. 연명을 해왔고 그런데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이런 일들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 언론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전두환식으로 언론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예전에 김용 PD가 강력 주장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일도일사. 내가 언제 그 전두환이 얘기한 거는 예전에 농담으로 네. 우리끼리 한번 얘기했었어.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언론이 많습니다. 와 세상에 무슨 하나의 히트가 좀 날만한 사안이 터지면은 정말 무슨 환경 전문지를 표방하는 제호의 신문도 그 연예계 이슈를 소화하고 무슨 식품 영양 관련한 네, 신문도 맞아요. 연예계 뉴스를 다루고 뭐 스포츠고 연예고 종합지고 할 것 없이 다 같이 달려들어요. 그런 언론을 갖고 있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남의 기사를 또 그냥 복붙하는 건데 거의. 네. 일단 뭘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래픽이 한번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광고가 된다. 광고가 되고 수익이 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관공서라든가 어떤 기업이 됐든 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자꾸 기자라고 하고 지체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캥기는 게 없으면은 떳떳할 텐데. 내가 저기 얘기를 잘못했습니까? 왜요?
한국의 머독이라고 했는데 네. 한국의 매독으로 알아들으신 분 계시네. 뭐 영국식인가 보죠? 한국의 머독입니다. 무슨 매독이 왜 나와 여기서? 어? 야. 아니 머독 얘기했는데 왜 매독이 왜 나옵니까? 그 방송의 그 정치자입니다. 그래. 아니 제가 봤을 때 김용민 브리핑에 보수의 품격을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손실은 다 알아들어. 순실인 다 알아듣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파이낸셜 뉴스만의 일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한겨레 기자도 이런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냥 생존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쵸. 뭐 생존의 문제가 됐으니까. 네. 근데 사소한 얘기에도 발끈발끈하는 기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 행동이 없다는 게 참 그렇지. 그게 좀 서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아니 한겨레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탈탈 긁어 모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신문은 나의 편이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받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종이신문은 한겨레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런 기대가 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독자들이 절독으로 위협한다고 기분은 나쁘겠지. 아니 뭐야 이거 언론 탄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도 들 것이고. 그러나 내 편이 돼달라는 신호로 좀 선의로 좀 해석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독자들에게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뭔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돌려서 우회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설명해 가면서 그러면서 같이 가야지. 에라이 적폐들, 에라이 문바들, 에라이 친권력 세력들, 에라이 친조국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야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면 마라. 이런 식으로 독자를 개무시하고 우리의 가르침을 받기 싫으면 꺼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독을 유인하면은 누구에게 이득이 됩니까? 사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절독을 하면요. 다른 신문을 구독하지 않습니다. 안 봐요 이제 신문을. 이제 결국 한겨레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럼 온라인 시장에서 뭐 사실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PV는 확 줄어들고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경영진은 이런 일반 직원들 경영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할 말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신문사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망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쪼그라들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마음을 얻는 길을 찾아봐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독자들이라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주 신문의 역할 아닙니까? 한국 언론들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과 견제를 하면 그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그 단계는 뛰어넘을 시기다 지금. 오히려 정치 권력보다 경제 권력이 더 세고요. 그리고 검찰 권력 역시 당연히 언론 입장에서는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 부문들의 다양한 권력들이 있습니다. 그 심지어 어떤 거대 권력 말고 미시적인 어떤 부분에 들어와서 미시 권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왜 자꾸 정치 권력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걸까? 이미 숱하게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제대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현재 약한 거예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기